안녕하세요. 호남대학교 김기명 교수입니다. 오늘 배울 단어는 발효식품에 관한 것입니다. 발효라는 것은 미생물에 의해서 미생물의 대사 과정을 통해서 얻는 산물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식품인데요. 미생물 생육에 따른 미생물의 자체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가끔 이들이 내는 효소에 의해서 제품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미생물뿐만 아니라 식물체의 효소에 의한 것도 발효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효식품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이 김치입니다. 미생물 과목을 배운 사람에게는 이 김치의 초기 발효균 로코노스톡 메센테로이데스가, 그 다음에 후기 발효균 락토바실러스 프렌타름이 생각나시겠죠. 전남지방에는 묵은지라고 하여서 더 쿰쿰한 냄새와 진한 신맛이 나는 김치로 발효를 더 시켜서 맛을 내게 되죠. 여튼 이와 같이 식물체를 이용한 발효, 특히 채소 발효를 침체류 발효라고 합니다. 다음 장류인데요. 여기에는 된장, 간장이 포함됩니다. 우리나라 주요한 맛을 내는 식탁용 첨가물로 사용되는데 주요한 재료로는 콩, 대두입니다. 대두에는 대부분 단백질이 중요한 성분이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미생물들을 서식하게 해서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해서 아미노산의 감칠맛 성분을 증가시켜서 식품의 조미료로 사용하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균으로서는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나 나토 같은 것에는 바실러스 나토 이런 것이 있죠. 다음은 막걸리, 탁주인데요. 쌀을 원료로 해서 여기에 누룩과 효모를 발효시켜서 알코올이 생성되게 하는데요. 만드는 방법은 지금 단순하지만 매우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달리하여서 다양한 전통주를 만들어서 조상들은 마셨다고 합니다. 이것도 주류 발효로서 우리나라 전통식품의 매우 중요한 하나의 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곰팡이와 효모가 동시에 작용을 하는데 아스퍼질러스 카와치나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에가 있습니다. 맥주 역시 주류 발효에서 세계적으로 중요한 식품입니다. 여기에는 메가라는 식물체에서 나오는 성분의 효소로 먼저 발효를 시키고 그 다음에 효모를 접종해서 맥주를 만드는데요. 식품 미생물을 배운 사람들은 잘 아는 중요한 효모로서 상면 발효 효모로서는 사카로마이스 세레비지에가 있고 하면 발효 효모로서는 사카로마이세스 칼스베르게네시스가 있죠. 주류에서도 또한 세계적인 술은 와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료와 또한 취급하는 방법에 따라서 백포도주, 적포도주, 그리고 샴페인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포도를 효모가 직접 발효시켜서 만듭니다. 품종에 따라서 그리고 기후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술맛이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죠. 빵이 발효식품인 것은 아시죠? 네, 초반에 이스트를 넣고 부풀게 하면서 반죽의 글루텐이 발효에 의해서 발생하는 가스를 잡고 결국 부풀어져서 보시게 되면 빵 안에 공기가 많이 있잖아요. 역시 빵도 발효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사용되는 이스트의 이름은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에죠. 자, 발효식품이란 미생물의 생리적 작용을 이용해서 제조한 식품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세균, 효모, 곰팡이류가 포함됩니다. 그 단일 종류의 미생물보다는 여러 종류의 미생물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식품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생물이 작용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변화가 있겠지만 발효도 있지만 또 부패도 있죠. 그럼 발효와 부패는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식품 가치로서 재료에 미생물이 번식해서 미생물이 생산해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동일한 의미인데 사람에게 유용하면은 우리는 발효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에게 유해하거나 쓸모가 없어지면 부패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미생물은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사람과 거의 같은 대사를 하고 있고, 대사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탄소원, 질소원, 이런 것도 사람과 똑같이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과 미생물은 어떻다고요? 음식을 두고서 경쟁하는 경쟁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생물이 사람이 먹을 음식을 먼저 먹고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대사산물을 만들어내거나 외관을 손상시켜서 품질을 떨어뜨리게 된다면 네, 이것을 부패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유용한 산물을 만들어서 음식을 더 유용하게 만들어준다면 네, 이를 발효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본 단원의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단원의 목표는 주요한 발효식품에 미생물의 발효식품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발효식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 단원의 안을 들여다보시면 처음에는 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장류 그리고 우유 발효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강의입니다. 주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막걸리입니다. 막걸리의 주 재료는 무엇인가요? 쌀이죠. 예전에는 밀가루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여하튼 쌀과 밀가루의 가장 많은 성분은 무엇인가요? 네, 바로 전분입니다. 즉 전분을 이용해서 술을 제조하게 되지요. 그러면 술을 만들어주는 이 술을 발효시켜주는 그런 주연급 배우들은 누구일까요? 자, 그 하나는 곰팡이고 또 하나는 효모입니다. 무척 예쁘게는 보이시지만은 사실 곰팡이가 식품에 끼면 굉장히 먹기가 힘들죠. 자, 곰팡이는 균사를 형성하고 생육하는 진균류입니다. 균사를 형성하는 모양이나 균사 내에 존재하는 그 격벽의 유무에 따라서 곰팡이는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죠. 보다시피 균사가 있고 균사 중간에 이렇게 공간으로 자라게 되는 포자낭병이 있고 또 포자를 형성하게 됩니다. 포자가 어떤 주머니 내부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생포자, 외생포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죠. 효모는 출하법이라고 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번식을 하게 되죠. 생김새는 귀엽죠. 난형, 구형 이런 모습을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크기는 제법 커서 세포 크기는 세균보다도 굉장히 크게 현미경으로도 잘 보입니다. 그럼 알코올의 그 생성 원리를 일단 알아볼까요? 보통 포도당은 사람에게 있어서도 에너지원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효모도 사람하고 별반 차이 없습니다. 효모도 역시 포도당을 먹고 에너지를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에너지를 발생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게 됩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죠. 뭘까요? 네, 바로 산소입니다. 이런 산소가 있는 조건을 호기적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호기적인 조건 하에서는 포도당을 먹고 효모는 생체 에너지를 발생을 하면서 크기가 더 커졌죠. 성장하고 크기가 커지고 그 다음에 대량으로 번식되면서 생육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포도당을 먹고도 생육이 그다지 왕성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이산화탄소와 물 대신에 에탄올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런 것은 어떤 경우냐? 산소가 없을 경우입니다. 그런 산소가 없다는 그런 조건을 혐기적인 조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산소가 없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에너지를 발생시키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와 같이 다른 산물이 나오게 되죠. 에탄올. 에탄올이 바로 술의 성분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효모는 포도당을 먹고 술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전분을 한번 보시죠. 전분의 구조는 이와 같이 일직선상의 모습이 있는데 이를 알파 일사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결합, 포도당과 포도당을 이어주는 이러한 결합을 글리코시딕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알파 16결합이라고 하면 조금 더 복잡한 모양으로 되죠. 그래서 막 사슬 모양으로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분지가 돼서 되는데 일직선 모양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구조를 아밀로즈, 그리고 막 가지가 나와져 있는 이런 구조를 아밀로페틴이라고 합니다. 전분에는 아밀로즈, 아밀로페틴이 이렇게 섞여져 있죠. 자, 이 결합은 매우 단단해서 결국은 전부 다 이어져 있으면 굉장히 커다란 입자로 존재를 하는데, 아까 보셨지만 효모는 이 커다란 걸 다 이용해 먹지 못하죠. 뭘 한다고요? 포도당만을 이용을 한단 말이죠. 당 조그만 것만을 이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큰 전분의 모형을 잘게 쪼개줘야만 효모가 먹이로 사용을 하겠죠. 이와 같이요. 그러면 전분을 포도당으로 효모가 끊어야 하는데 사실 효모로서는 자기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전분만으로는 효모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잘 살 수도 없고, 그리고 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 누군가가 도와줘서 거대한 전분 분자를 잘게 조그맣게 끊어줘야 하는데 그걸 과연 누가 할까요? 바로 효소입니다. 엔자임. 효소는 6가지의 역할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식품에는 큰 입자를 작게 부수는, 즉 이러한 큰 입자를 작게 부수는 이러한 효소를 갖다가 가수분해 효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식품에 이러한 가수분해 효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효소는 보다시피 입체적으로 자기한테 맞는 기질에만 작용을 하죠. 이런 것을 기질 특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전분 분자만을 끊어주는 그러한 효소를 아밀라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밀라제 효소는 전분의 단단한 이 글리코시딕 결합을 끊어주게 됩니다. 여기를 공격해서 끊어주게 되는 것이죠. 이 효소는 효모가 생산할 수 없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누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바로 곰팡이입니다. 네, 바로 이 곰팡이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걸리는, 즉 곰팡이가 끊어준 전분을, 잘게 끊어준 전분을 효모가 먹고 혐기적인 상태에서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막걸리 탁주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럼 막걸리가 제조되는 과정을 정리를 하면, 먼저 쌀이나 밀가루 같은 전분 입자를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무엇에 의해? 효소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잘게 쪼개지면 효모가 이를 먹고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만듭니까? 네, 이와 같이 알코올을 만들어낸다, 술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바로 막걸리가 제조되는 원리입니다. 우리나라 막걸리에서 주로 사용되는 곰팡이는 아스퍼칠러스 카와치라고 하는 균입니다. 보다시피 다 자라게 되면 끝에 하얗게 눈처럼 서리게 되는데, 그래서 얘의 별명은 백국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백국균은 산 생성이 매우 강하고 산에서도 잘 견뎌냅니다. 그래서 산도 많이 분비를 하고 이 안에서도 번식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왕성한 효소를 계속 분비를 하는 것이죠. 막걸리 먹으면 굉장히 신맛이 나죠. 네, 이것이 바로
이 친구가 만들어낸 산에 의해서 신맛이 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막걸리에는 뭐 구연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집어넣기도 하긴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용하는 효모는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에입니다. 이 효모는 매우 유명하죠. 식품에 있어서 발효의 거의 모든 부분에 관여를 하고 있어요. 빵도 만들어내고 있고요. 맥주도 만들어내고 있고요. 거의 알코올에 관련된 것들은 이 친구가 거의 다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에. 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글자가 무엇이냐면 바로 국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이 국이라고 하는 글자는 무엇이냐면 약탁주를 제조할 때 전분을 분해하는 당화효소, 당화효소라고 하는 전분을 잘게 분해하는 효소를 당화효소라고 하는데, 당화효소를 공급하는 것을 갖다가 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마 더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자, 얘네들은 역할은 첫 번째 전분질 원료 아니면 전분질 가루 이런 것들을 액화, 당화, 즉 잘게 쪼갠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을 시키고, 그 다음에 밑술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크게 이제 술을 제조하게 되는데, 이러한 술이 오염되지 않도록 유기산을 공급해서 낮은 pH를 유지를 합니다. 낮은 pH 되면 미생물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죠. 술덫에 또한 영양소를 공급을 해서 효모의 증식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효를 잘 일으키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술의 풍미에 향기를 더해 주게 됩니다. 막걸리에는 몇 가지 특이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누룩이 아까 얘기했던 국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통밀에다가 곰팡이를 자연적으로 번식시켜서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효소를 많이 이렇게 품고 술에 집어넣는 재료입니다. 그 통밀 자체에도 효소가 많이 있어서 얘네들이 전분을 분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고, 또한 야생에 있는 그 효모들도 여기에 생육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누룩을 아주 잘 만들면 그러면 술이 진짜 잘 되게 됩니다. 옛날에는 거의 다 누룩으로 술을 빚었었죠. 시장통에 가보면 아주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누룩도 굉장히 모양이 다양해서 넓적한 것도 있었고 동글동글한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입국입니다. 이 입국이라고 하는 것이 요새 쓰이고 있는 방식의 국인데요. 입자가 무슨 입자냐면 입자라는 뜻이에요. 입자, 분말. 그래서 왜 분말이라고 하냐면, 요것은 이게 통으로 이렇게 크게 만들었잖아요. 그것에 비해서 얘는 작게 부숴서 만든다. 그렇게 해서 입국이란 말을 쓰는데요. 주로 찐쌀 혹은 찐 밀가루 위에다가 곰팡이를 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야생 곰팡이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원하는 곰팡이를 뿌려주는 것이죠. 그 곰팡이 이름이 아까 뭐라 그랬죠? 아스퍼질러스 카와찌였죠. 네. 얘들을 갖다 뿌리게 되면은 그 찐쌀이나 밀가루 위에 곰팡이가 막 번식이 되겠죠. 그것을 갖다가 다시 뒤집고 그러면서 아주 넓게 골고루 번식을 시킨 다음에 술에 사용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새 사용되어지는 국입니다. 국을 만드는 방법은 뭐 준비는 역시 깨끗하게 살균 하겠죠. 증미가 있는데 증미라고 하는 것은 쌀을 찐다는 말입니다. 네. 쌀을 찐 것을 잘 이렇게 풀어요. 그런 다음에 식히죠. 냉각. 그 다음에 균을 갖다가 드디어 접종을 합니다. 균은 뭐랄까 좀 밀가루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골고루 그냥 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슬슬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이것을 온도도 올라가게 잘 덮어주는데 이것을 보쌈이라고 그러죠. 보쌈. 먹는 보쌈이 아니라 덮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찐쌀을 다시 또 부셔요. 그래서 뒤집기를 한 2회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균이 골고루 잘 번식하겠죠. 이것을 상자에 잘 퍼지게 넣고 쌓아 올립니다. 그랬다가 위에 있는 거 다시 밑으로 해서 몇 번 갈아 쌓고요. 상자 안에 입국을 잘 섞어서 상자 중심이 오목하게 하거나
이렇게 오목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손질이라고 합니다. 첫 손질, 두 번째 손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온도를 심하게 오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작업을 거치면 쌀의 곰팡이가 하얗게 낀 무엇이 나옵니까? 입국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거 그냥 먹게 되면 강한 신맛과 약간 쓴맛이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술에는 주모라는 말이 또 쓰이는데요. 주모. 주막집에 계시는 아주머니 주모라고도 하는데 그 주모하고도 똑같은 한자입니다. 이 주모는 무엇이냐면 주류 원료를 발효시킬 수 있는 동력을 준비하는 단계.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네요. 이 주모는 먼저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용수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는 물이란 뜻입니다.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가운 것보다도 약간 좀 미지근한 것이 좋은데요. 한 30도 내외의 온도에다가 거기다가 효모를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잘 풀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얘네들이 약간 이제 수영하면서 이제 자기네 몸이 좀 뜨뜻해지겠죠. 아까 만들어 놓은 입국 있죠. 그렇다고 찐쌀, 그 다음에 설탕 이런 것을 잘 섞어주면 이제 술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 만들 때 술을 갖다가 처음부터 많이 만들지는 않습니다. 한 요만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효모가 대량으로 많이 들어있으면 아주 건강한 효모가 대량으로 많이 들어있으면 여기다 이제 커다란 독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발효를 시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효모가 왕성하게 들어가 있는 이 조그만 요 술을 갖다가 주모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막걸리. 자, 첫 번째 정리를 합시다. 전분을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전분을 재료로 만든다. 두 번째, 곰팡이와 효모 둘이서 서로 도와서 막걸리를 만들죠. 세 번째, 곰팡이의 이름은 아스퍼질러스 카와치입니다. 네 번째, 효모의 이름은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였습니다. 다섯 번째, 곰팡이를 대략 번식을 통해서 효소를 생산하는 것은 이름을 국이라고 한다. 효모의 대량 번식을 통해서 건전한 발효 진행은 누가 하냐? 주모라고 한다. 주모가 한다. 곰팡이는 당화, 효모는 알코올 발효. 서로 간에 역할 분담은 되어 있지만 일의 순서는 분담이 안 돼 있어요. 둘 다 같이 동시에 발효가 진행이 된다. 네, 이것이 막걸리에 대해서 주요한 요점입니다. 자, 이 막걸리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할 것이 많이 있는데요. 혹시 이거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죽 부인을 반을 갈라놓은 것 같이 생겼죠. 네, 요것은 용수, 이것도 이름을 갖다 용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보시면은 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술이 담겨져 있는 항아리예요. 그 항아리에다가 이 용수라고 하는 것을 박아 놓는 거죠. 자, 이렇게 박아 놓으면 여기 대나무 살의 그 촘촘한 사이로 막걸리에서 맑은 물들이 안으로 이렇게 스며들어오게 되겠죠. 이와 같이 스며들으면 이 안에 이제 맑은 그러한 막걸리가 나오는데 이것을 예전에는 청주 혹은 약주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주로 이제 잘 사는 집안에서는 이렇게 많이 먹었죠. 왜? 버리는 게 더 많잖아요. 그죠? 이런 거 버려도 상관없이 고급 술을 먹는 집안에서만 이렇게 많이들 담가 먹었겠죠. 또 이런 것을 혹시 집에서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거의 보기가 힘든 건데 옹기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소주꼬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이 소주꼬리를 사용해서 이렇게 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솥이 있어요. 솥이 있고 거기에다가 아까 그 만들어놨던 뭐 술찌개미라든지 그런 것들 갖다 여기다 담가 놓고 그 다음에 소주꼬리를 얹어 놓죠. 그리고 요 사이에 떡고물로 해서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잘 메꿉니다. 그리고 불을 떼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안에 알코올과 물이 섞여져 있는데
알코올이 먼저 날아가겠죠. 온도가 낮은 곳에서 끓으니까. 얘가 날아가서 위로 올라가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어디에 붙어 있어요? 저기 위에 딱 붙어 있죠. 여기에서 찬물을 갖다가 딱 끼얹게 되면은 알코올들이 응축이 돼서 흘러내리다가 여기 끝에 있는 꼬리 부분에 나와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소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와 같이 그러니까 끓여갖고 술을 갖다 끓여서 그 다음에 응축시켜서 소주를 받아 먹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중류식 소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류주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요새 여러분이 잘 드시는 소주들 있죠. 소주는 이런 중류로 만드는 것이라기보다는 대량으로 알코올을 갖다가 만든 다음에 물을 섞죠. 물을 섞기 때문에 이런 것을 희석식 소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는 뭐 설탕이나 아스파탐이나 뭐 구연산이나 이런 것이 아주 미량 들어가면서 소주 회사마다 약간 맛을 좀 달리는 만들게는 합니다.